43년 전 우연히 들린 책방에서 책 속 활자에 미쳐 제 동생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갇혀 낡은 헌책방을 떠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저에게 오늘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제 서점을 부수겠다는 건설사 회장님이 되어서요.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설령 나를 찾아온 잃어버린 동생이 내 정체를 모른 채 나를 경멸하더라도 나는 이 지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버린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게 말합니다.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온다고.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제발 책을 읽어달라고요. 자기를 버린 누나인 줄도 모르고 제 앞에서 돈을 내밀며 우는 동생.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동생을 속이고 43년 만에 자장가를 부르려 합니다. 누나는 영원한 죄인이니까요. 43년의 기다림,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재회, 찢겨진 페이지의 기억.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헌책방에서는 묘한 냄새가 납니다. 수십 년 묵은 종이가 머금고 있던 습기, 누군가의 손때 묻은 얼룩이 뱉어내는 시큼한 곰팡이 냄새 같은 거요. 남들은 그게 퀴퀴하다며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저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마치 잊혀진 시간들이 나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숨을 쉬는 것 같아서요. 제 이름은 희연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이 낡은 골목 끝자락에서 책을 팔지 않는 서점을 지키고 있는 고집센 늙은이죠.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하지만 저 같은 죄인들에게는 비로소 눈이 떠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섬주섬 낡은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온 에어라는 붉은 불빛이 켜지면 저는 유령이 되어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귓가로 날아갑니다. 잠 못 드는 긴 밤, 당신의 베개맡에 이야기를 놓아드립니다. 여기는 희연의 책 읽어주는 밤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제가 되었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세상 통달한 듯 점잖은 척을 하는 것. 그게 제가 40년 동안 연습한 유일한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자꾸만 떨려옵니다. 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읽어야 할 이 사연 속에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43년 전의 그날이 숨어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게 무섭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게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습니다. 이건 제 생계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활자에 취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죄.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저는 평생을 활자 감옥에 갇혀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 뭉치를 봅니다. 유독 눅눅하게 젖어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띕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이 그저 불면증 환자라고만 적혀있는 사연. 이상하죠? 그 종이를 집어드는데 코끝에서 매캐한 기름 냄새가 확 끼쳐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시장 바닥에서나 맡을 법한 싸구려 튀김 기름 냄새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제 거친 숨소리를 잡아낼까봐 겁이 나지만 저는 프로니까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조금 특별한 분이 보내주셨네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소개하신 분입니다. 사연을 읽어내려가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서점 안에 낮게 울립니다.
사연 속 남자는 말합니다. 자신은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지만 딱 하나 잠을 사지 못했다고요. 최고급 침대에서도 수면제를 한 주먹씩 삼켜도 눈을 감으면 악몽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의 내용이 저를 멈칫하게 만듭니다. DJ님, 제 꿈에는 항상 어린 꼬마가 나옵니다. 시장통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누군가의 바지춤을 놓치고 엉엉 울고 있는 꼬마요. 그 꼬마가 바로 접니다. 활자를 읽던 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시장통, 우는 아이, 놓쳐버린 바지춤. 너무나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가난했고 다들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 누나는 제 손을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헌책방 구석에서 동화책 속에 빠져서 동생이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여자가 증오스럽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서 속이 뒤집힙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43년 전 청계천 헌책방 골목. 튀김 냄새가 역해서 도망치듯 들어갔던 그 서점. 소공녀의 화려한 그림에 홀려 동생의 손이 내 옷자락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도 몰랐던 그 빌어먹을 계집애.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하필 내 방송을 듣고 있는 걸까요? 책 읽는 여자가 죽도록 싫다면서 왜 매일 밤 내 목소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사연의 마지막 줄을 읽으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DJ님? 그토록 끔찍한 책 읽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만 잠이 옵니다. 마치 우리 누나가 다시 돌아와서 내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제발 오늘도 저를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43년 만에 날아온 동생의 피 묻은 초대장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뀝니다. 빗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시끌벅적한 소음이 귓가에 웅웅거립니다. 43년 전 그날의 시장통. 코끝이 맵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뒤집던 빈대떡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12살의 저는 그 냄새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간한 냄새 같았거든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집 숟가락 몽둥이까지 배어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냄새. 어머니는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 등 뒤에는 7살 배기 동생이 껌딱지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 다리 아파. 집에 가자. 동생이 칭얼거리며 제 낡은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헌책방 간판이었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튀김 냄새가 나지 않는 곳, 유일하게 다른 세상으로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였습니다. 조용히 해. 맛있는 거 보여줄게. 저는 동생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풍경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늘하고 묵직한 종이 냄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익숙하게 아동 전집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소공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그려진 표지.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12살의 가난한 장녀 희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고귀한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영혼은 활자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였으니까요. 사라는 빵을 먹고 사라는 인형을 선물 받고 그 황홀한 이야기에 취해 저는 잊고 말았습니다. 제 왼손을 꼭 잡고 있던 땀에 젖은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의 무게를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책장을 넘기던 제 손이 허전하다고 느낀 건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동생이 흘리고 간 사탕 껍질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수야?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점 밖으로 뛰쳐나갔을 땐 이미 시장통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저녁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 중에 내 동생의 뒷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잠깐 꿀을 빨았던 그 달콤한 시간이 사실은 내 동생을 집어삼킨 악마의 입속이었다는 것을요. DJ님?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PD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저는 1982년의 시장통이 아니라 2025년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십니다. 방송 사고가 나기 직전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배경음악의 볼륨을 높입니다. 모차르트의 선율이 제 거친 숨소리를 덮어줍니다. 미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사연의 주인공, 불면증 환자가 바로 그 철수라니. 내 동생이 살아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나에게 사연을 보내다니. 그런데 그 사연의 내용이 책 읽는 누나에 대한 증오라니. 도망치고 싶습니다. 당장 마이크를 끄고 이 스튜디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스피커 너머 어딘가에서 50살이 된 내 동생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숨을 못 쉰다는 그 아이를 위해 저는 다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뻔뻔하게도, 가증스럽게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 참 힘든 기억을 가지고 계셨네요. 제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들이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동생은 영영 잠들지 못할 테니까요. 43년이나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덧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꿀꺽 울음을 삼킵니다. 목을대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 말은 DJ 희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43년 전 동생의 손을 놓쳤던 누나 희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건네는 변명입니다. 그 누나분도 편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을 지옥 속에서 본인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거예요. 동생분이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의 족쇄를 차고 말이죠.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DJ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프죠? 남일 같지가 않아서 우시는 건가 봐요. 사람들은 저를 공감 능력 뛰어난 DJ라고 칭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제발 이 목소리를 듣고 오늘 밤만이라도 편안히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꿈속에서 저를 죽이는 꿈을 꿀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빗소리가 거친 밤이네요. 부디 이 비가 당신의 창문을 때리는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엔딩 시그널 음악이 흐릅니다. 드뷔시의 달빛. 평소라면 저 피아노 선율에 맞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이 1분, 2분, 야속하게 흘러가고 마침내 곡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석고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송출 프로그램의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오네요. 스튜디오 문 위에 달려있던 붉은 경고등이 툭 하고 꺼집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영혼의 줄도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저는 책상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마가 차가운 책상 유리에 닿습니다. 차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아니, 제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제 속이 타고 있는 거겠지요. 스튜디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방금 전까지 제 목소리가 그리고 드뷔시의 선율이 채우고 있던 이 좁은 공간을 이제는 43년 묵은 죄책감이 시커먼 연기처럼 채우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도 비냄새도 아닙니다. 그건 제 기억 속에 박제된 타버린 튀김 기름 냄새입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 철수. 그날 시장통 인파 속으로 휩쓸려 가던 그 작은 뒤통수가 아직도 내 꿈에 매일 밤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어른이 되어서 내 방송을 듣고 있었다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밥은 굶지 않고 컸구나. 남한테 굽실거리지 않고 번듯하게 살고 있구나. 하늘이 나 같은 죄인에게는 벌을 주셔도 그 아이에게는 복을 주셨구나 싶어서 안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릅니다. 책 읽는 여자가 끔찍하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려도 속이 뒤집힌다. 그 아이가 뱉어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귓가에서 이명처럼 웅웅거립니다. 철수는 그냥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43년 전에 그날, 그 서점,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겁니다. 누나가 자기를 버리고 활자 속으로 도망쳤던 그 10분. 그 짧은 시간이 철수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고 활자에 대한 증오를 심어버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모니터 화면을 바라봅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채팅창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멘트 너무 슬펐어요. 희연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걱정해주는 수많은 글들이 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화면 구석에 표시된 현재 접속자 수 숫자만이 거대한 눈동자가 되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검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단 한 사람. 아이디도 없이 그저 익명으로 들어와 있던 그 사람. 그게 철수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차마 로그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나가는 걸 보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섭습니다. 내가 먼저 이 방을 나가버리면 4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동생의 손을 놓치는 게 될까봐. 이번에도 내가 먼저 등을 돌리면 그 아이가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까봐.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바들바들 떨립니다. 미안해. 철수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1000번, 10,000번도 넘게 연습했던 말인데 정작 그 아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는 비록 전파 너머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나라고 밝히는 순간 그 아이가 느낄 배신감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수면제였던 이 목소리가 사실은 자기를 버린 누나의 목소리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이제 세상 어디에서도 잠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철저히 숨어야 합니다. 철수가 저를 얼굴 없는 낭독자 희연으로만 알고 있도록 죽을 때까지 제 모골대가 터져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자장가니까요.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해집니다. 새벽 4시.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스튜디오에 불을 끕니다. 딸깍. 어둠이 내려앉자 서점 안의 책들이 희미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수천 권의 책들. 저 아이에게는 끔찍한 흉기이자 저에게는 도피처였던 저 종이 뭉치들. 오늘따라 저 책들이 거대한 비석들처럼 보입니다. 여기 묻힌 건 활자가 아니라 우리 남매의 잃어버린 시간이겠죠. 저는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저 서점 한 구석, 창문도 없는 쪽방에 몸을 누일 생각입니다. 오늘 밤은 저도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영원히 편히 잠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잔잔하던 제 늪에 동생이라는 거대한 돌이 떨어졌으니까요.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합니다. 한강 수면 위로 빌딩들의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하지만 강변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은 마치 심해처럼 고요하고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강철수.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오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악몽에서 갓 깨어난 겁먹은 아이일 뿐입니다. 철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킵니다. 가죽 시트에서 몸을 떼어내는데 등 뒤가 축축합니다. 식은땀입니다. 그는 습관처럼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합니다. 새벽 4시. 믿을 수 없어 휴대폰 시계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새벽 2시 반에 잠들어서 무려 1시간 반이나 기절해 있었습니다. 미치겠군. 잤어? 내가 진짜로 잔 거야? 철수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면제 없이 1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도 수백만 원짜리 아로마 테라피도 그를 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저 싸구려 유튜브 방송 하나 듣고 잠이 들었다고? 철수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방송 종료라는 글자와 함께 썸네일 속 낡은 책방 사진만이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노려봅니다. 책 읽어주는 밤 희연. 이름도 촌스럽고 목소리는 더 촌스럽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성우처럼 매끈하지도 않고 젊은 여자 아나운서처럼 상냥하지도 않습니다. 물기 어린 어딘가 처연하고 늙은 목소리. 그런데 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40년 동안 곤두서 있던 신경들이 솜잎을 덮이듯 가라앉는 걸까요? 젠장. 자존심 상하게. 철수는 휴대폰을 대시보드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자신은 활자를 혐오합니다. 책 읽는 여자는 더 혐오합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버린 누나의 상징이자 가난했던 시절의 트라우마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몸뚱이는 그 혐오스러운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는 차창을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들어오자 정신이 좀 듭니다. 그때 문득 아까 들었던 DJ의 마지막 멘트가 떠오릅니다. 그 누나분도 편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지옥 속에서
철수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건방지게. 지가 뭘 안다고. 남의 가정사에 대해 함부로 짓거리는 그 태도가 불쾌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쾌한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그건 위로였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성공했으니 된 거 아니냐. 누나는 잊으라고 했지. 누나도 고통받았을 거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철수는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김 실장, 내일 출근하면 알아봐. 유튜브 채널 희연의 책 읽어주는 밤. 운영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 여자인지 싹 다 조사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철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발견했으니 값을 치르고 독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업가의 본능입니다. 그 약의 정체가 자신의 심장을 찌를 독이 묻은 칼날인 줄도 모르고 52살의 고아 강철수는 그렇게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갑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유독 날이 서 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빗줄기가 세상의 먼지를 싹 씻어내버린 탓에 제 남루한 현실만 더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앞을 나섭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꺼풀이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겁습니다. 쌀이 빗자루를 쥔 손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젖은 낙엽들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젖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지난밤의 기억들처럼 질척거립니다. 어젯밤 그 사연을 읽고 나서 저는 새벽 내내 알았습니다. 철수, 내 동생 철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는 절망감. 두 가지 감정이 밤새 제 속을 믹서기처럼 갈아놓았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지금이라도 셔터를 내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려야 할까? 수천 번도 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또 이 자리에 서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간판 밑이 아니면 저는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유령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제 발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미련한 기대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재개발 예정지인 빈민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낮고 육중한 진동 소리, 고물상 트럭이나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상어처럼 조용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서점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차체는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 표면에 비친 제 서점의 몰골은 흉가 그 자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옵니다. 누굴까요? 철거 용역일까요? 빚쟁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철수가 보낸 사람일까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흙탕물 튀는 게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내딛는 반짝이는 구두. 이 곰팡이 냄새나는 골목과는 철저하게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에게서는 희미하게나마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서점의 묵은 종이 냄새를 덮어버리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자는 서점 간판과 저를 번갈아 확인합니다. 그의 눈빛은 건조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 서류를 검토하는 눈빛. 그는 저를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건 존경심이 아니라 훈련된 매뉴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유튜브 채널 책 읽어주는 밤 운영자분이 계신 곳 맞습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묘한 거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늙은 여자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 저는 빗자루를 방패처럼 앞세우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그냥 헌책방입니다. 방송 같은 거 몰라요.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IP 추적부터 실거주지 확인까지 다 마쳤으니까요. 저는 MK건설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강철수 대표님께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높게 평가하셔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MK건설, 그리고 강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아 빗자루에 몸을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MK, 민국. 어릴 때 우리 남매가 살던 곰팡이 핀 단칸방 이름이 민국 빌라였습니다. 철수는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 민국 빌라를 통째로 사서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그 철없는 6살짜리의 약속을 그 아이는 회사 이름으로 박제해 놓은 겁니다. 그토록 증오한다면서, 그토록 잊고 싶다면서, 왜 회사 이름은 하필 그 가난의 상징으로 지었단 말입니까?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그 아이가 보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 비서는 제 정체를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저 목소리 좋은 낭독자를 섭외하러 온 비즈니스맨일 뿐이죠. 제 심장 소리가 저 남자에게 들릴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최대한 차갑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다 죽을 거니까 제발 가세요. 제 거절에도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제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마치 거대한 빌딩이 저를 덮치는 듯한 위압감. 남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신 건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수익금을 전부 기부해 오신 것도 다 파악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이 서점 자리가 곧 철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의 입에서 나온 철거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찌릅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건물을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물을 허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낡은 건물이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지였죠. 그런데 그 의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자 회유. 그것은 43년 전 제 바지춤을 잡고 울던 꼬마 철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약점을 쥐고 흔들 줄 아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냉혹한 어른 강철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자가 내민 명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납니다. 마치 제 목을 겨누는 칼날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내가 아무리 깊은 굴 속으로 숨어도 동생은 굴 입구를 막아버릴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술래가 기어이 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칠 곳은 이제 없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흩어지고 다시 헌책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하얀 명함 한 장. 그 얇은 종이가 마치 1,000톤짜리 쇳덩이처럼 제 팔을 짓누릅니다. 명함 모서리에 베인 검지 끝에서 핏방울이 맺힙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그제야 저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재개발, 철거,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필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철수라니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 어둑한 가게 내부. 천장까지 쌓인 책들이 위태롭게 흔들려 보입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지난 43년 동안 저는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철수가 그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어 누나를 찾아왔을 때 이 자리에 서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건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아이는 영영 길을 잃을 텐데. 그래서 저는 빚을 내고 끼니를 굶어가며 이 낡은 건물을 지켜왔습니다. 이곳은 제 생계터전이 아니라 철수를 기다리는 등대이자 제 무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철수가 이 등대를 부수겠답니다. 자신이 돌아올 길인 줄도 모르고 제 손으로 이 건물을 밀어버리겠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저는 카운터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거절하면 이 서점은 사라집니다. 불도저가 들어와 이 낡은 벽을 허물고 굴착기가 제가 모은 수만 권의 동화책들을 쓰레기처럼 퍼 담아버리겠지요. 그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자 심장이 옥죄어 옵니다. 마치 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환각통이 밀려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상관없지만 이 서점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철수가 나를 영영 못 찾게 되는 것보다 철수가 자기가 돌아올 집을 제 손으로 부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죄책감까지 얹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낡은 껍데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설령 그 대가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지라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마비된 듯 무겁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제 심장 박동도 멈췄다 뛰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전화를 걸면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얼굴 없는 낭독자 희연이 아니라 43년 전 동생을 버린 죄인 유니언으로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침이 바짝 마릅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까 그 비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MK건설 비서실입니다. 그 건조한 목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43년 전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 손으로 이제는 동생이 내민 독이 든 성배를 잡습니다. 접니다. 희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비서의 목소리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아, 선생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의 투신입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방어막을 칩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제 생명줄입니다. 대표님을 직접 뵙고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낭독하는 동안 제 앞에는 차단막을 쳐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로만 대해주세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점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아마 대표에게 보고하고 있겠지요. 그 짧은 10초가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집니다. 제발, 제발 모른다고 해라. 제발 그냥 목소리만 필요한 거라고 해라. 마침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계약하시죠. 전화가 끊어집니다.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살았습니다. 서점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생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 매일 밤 그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속여야 하는 지옥. 오늘부로 저는 그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갠 하늘은 눈 시리게 파란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겁에 질린 늙은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버린 동생의 눈을 보고도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니? 거울 속에 제가 묻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감습니다. 녹슨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서점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파국을 향해서 그날의 기억은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역한 기름 냄새, 비릿한 생선 내장 냄새, 그리고 제 공포가 만들어낸 식은 땀 냄새. 1982년 늦가을. 해가 유독 짧았던 그날 오후 5시.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제 목소리는 시장통의 거대한 소음 속에 맥없이 파묻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바지춤을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사라진 걸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발바닥 밑으로 툭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점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퇴근길 인파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뒤엉켜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다리들 사이, 그 수많은 짐꾸러미들 사이 어딘가에 내 동생이 있을 텐데. 내 동생은 키가 작아서 어른들 허리춤밖에 안 오는데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검은 머통수들만 보일 뿐 그 작은 정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혀 넘어지고 욕설을 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깨진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 붉은 피보다 더 무서운 건 점점 어둑해지는 하늘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도 노란 티셔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엄마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장 한복판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빈대떡 가게로요. 엄마, 엄마. 제가 숨이 넘어가게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는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제 찢어진 울음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철수가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엄마의 손에서 뒤집개가 쨍그랑하고 철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네 동생 어디 갔어? 몰라. 없어. 내가 책 보다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엄마는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빈대떡 냄새, 손님들의 항해 소리,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인파 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엄마의 그 처절한 비명이 제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맨발로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는 그 뒷모습, 머리가 산발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새끼 못 봤냐고 애원하던 그 모습, 그게 제 눈에 박힌 엄마의 마지막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철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파출소를 뒤집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자정을 넘겨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저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때리시지. 머리채를 잡고 욕이라도 퍼부으시지. 엄마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꺼. 사람의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잃은 짐승이 피를 토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귓가에 이명처럼 들려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조차 남기지 못한 채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철수를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듯 휑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 저는 그 눈을 제가 감겨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 의사가 대신 눈을 감기게 두었습니다. 혼자 남은 13살의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으로 가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저는 다시 그 시장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책방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철수를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그 장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누나의 뒷모습을 봤을 그 자리. 만약 철수가 돌아온다면, 혹시라도 길을 찾아서 다시 온다면 분명 여기로 올 테니까요. 서점 주인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가게 한 구석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좁은 쪽방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잤습니다. 아니, 자지 않았습니다.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울릴 때마다 혹시 철수인가 싶어서 뛰어나가기를 수십 번 수만 번. 그렇게 사계절이 43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서점의 주인이 된 후에도 저는 간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떨어져 나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철수가 기억하는 건 이 낡은 간판뿐일 테니까요. 서점 안의 책들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읽었던 소공녀. 그 저주받은 책을 저는 버리지 못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었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저를 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너는 웃으면 안 돼. 너는 평생 이 활자들의 무덤 속에서 동생을 기다리며 썩어가야 해.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1982년 그 헌책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늙어 쭈글쭈글해졌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날 시장통을 헤매던 12살 아이인 채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서점을 허물라고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철수가 돌아올 유일한 이정표를 뽑아버리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설령 나를 찾아온 동생이 내 정체를 모른 채 나를 경멸하더라도 나는 이 지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나의 집이자 나의 감옥이니까요.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
43년 동안 조명 냄새가 배어버린 그 옷을 꺼내 입으며 저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꼴 좋다. 동생 속이러 가는 주제에 상복을 입고 가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의 죄를 심판받으러 가는 재판이니까요. 저는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낡은 돋보기 안경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 안경이 저와 철수 사이를 가로막을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가게 앞에는 며칠 전 그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뒷좌석에 오르자 묵직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가자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속절없이 뒤로 밀려납니다. 셔터를 올리는 떡볶이집 최씨 할머니의 구분 등 폐지 리어카를 끄는 뒷집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 제가 40년 넘게 갇혀 살았던 그 좁고 누추한 세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슴 흰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으로 진입하자 풍경이 바뀝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 번쩍이는 유리창들이 햇빛을 반사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화려한 괴물들 사이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대한 빌딩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MK타워. 제 동생 철수가 세운 성입니다. 고개를 젖혀 꼭대기를 바라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국 빌라 단칸방에서 살던 그 코올릭의 아이가 이 거대한 유리성의 주인이라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 높이 올라가기 위해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밟고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 고독의 높이가 가늠조차 되지 않아 현기증이 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제 귀가 먹먹해집니다. 50층 펜트하우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넓은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벽면은 온통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하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성공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습니다. 이 차가운 곳에서 철수는 매일 밤 혼자 잠을 청했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김 실장님이 저를 안내한 곳은 서재였습니다. 서재라고는 하지만 책은 한 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식용 가짜 책들만 꽂혀 있을 뿐 진짜 종이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활자를 혐오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나 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제 요구대로 불투명한 파티션이 쳐져 있고 그 뒤에 낡은 마이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천주교 고해 성사소 같습니다. 저 칸막이 너머에 철수가 앉을 것이고 저는 이쪽에서 죄를 고백하듯 책을 읽어야 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은 곧 오십니다. 비서가 물 한 잔을 놓고 나갑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소리만이 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침이 바짝 마르네요. 물을 마시려 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물이 찰랑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에 놀라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죠. 다시 해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이딴 기획안 절대 통과 못 시키니까 당장 꺼져.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저 목소리.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의 목소리. 사람을 벌레 보듯 짓밟는 저 냉혹한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 내 동생 철수란 말입니까? 제 기억 속의 철수는 누나 치맛자락을 잡고 잉잉거리던 겁쟁이 울보였는데 43년이라는 세월이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괴물의 탈을 쓴 걸까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알던 동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저를 낭독기계로 고용한 갑질 사장, 강철수일 뿐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뚜벅, 뚜벅,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일정한 리듬, 망설임 없는 보폭, 그 발소리가 제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키기 위해서입니다.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기익.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셨습니까?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파티션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 내가 평생을 기다린 아이. 그리고 이제는 나를 돈으로 산 남자.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파티션 너머에서 가죽 소파가 푹 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가 몸을 던지듯 자리에 앉은 거겠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른 세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무겁네요.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버려진 듯한 한기처럼요. 이것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강철수 대표가 뿜어내는 고독의 온도인가 봅니다. 시작하죠. 짧고 건조한 명령. 인사도 통성명도 없습니다. 그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고성능 수면기계일 뿐이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이크 앞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티션 밑 틈새로 책 한 권이 쑥 들어옵니다. 툭 하고 제 발치에 떨어지는 낡은 양장본. 그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소공녀. 43년 전 제가 시장통 서점에서 넋을 잃고 읽었던 바로 그 책. 제 손때가 묻어있는 책은 아니지만 출판사와 표지 그림이 그때 그 시절 것과 똑같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 책을 집어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 책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무의식이 기억해낸 복수일까요? 오늘은 그걸로 읽어. 파티션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엔 조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제일 혐오하는 책이거든.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계집애가 빵 쪼가리 하나에 감동하는 꼴이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철수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힙니다. 역겹다. 그래요. 그럴 만도 하겠죠. 자신은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 누나는 옆에서 그 역겨운 이야기에 빠져 동생 손을 놓쳤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따위 책을 읽는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오더라고. 마치 나한테 고문 같기도 하고 벌을 받는 기분 같기도 하고 그의 혼잣말이 낮게 깔립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아이는 지난 40년 동안 잠을 잔 게 아니라 매일 밤 그날의 기억과 싸우며 스스로를 학대해 왔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오네요. 이 냄새가 제게는 43년 전의 기름 냄새와 섞여 지옥의 향기처럼 느껴집니다.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낭독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속죄의 기도문이니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첫 마디를 떼자마자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집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저는 필사적으로 활자를 쫓았습니다. 최대한 덤덤하게, 최대한 따뜻하게. 그 옛날 민국 빌라 단칸방에서 어린 철수를 무릎에 뉘어놓고 읽어주던 그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속으로는 피를 토하면서 겉으로는 솜니불 같은 소리를 내는 기만. 그 끔찍한 연기가 시작된 거죠. 사라는 배가 고팠지만 빵집 앞을 서성이는 거지 아이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크게 울립니다. 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을까?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파티션 너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려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 색, 색. 거칠게 몰아쉬던 호흡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더군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평온한 리듬. 잠이 든 겁니다. 그토록 혐오한다던 책 내용을 그토록 증오한다던 누나의 목소리로 들으며 맹수 같던 사내가 순한 양처럼 잠들어버린 아이러니. 저는 책을 읽다 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새어나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서였죠. 이 아이는 여전히 6살 꼬마였습니다. 겉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님이지만 속은 여전히 누나의 자장가가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시장통에 버려진 그 아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책을 덮고 나서도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파티션 옆으로 다가가 틈새로 그쪽을 훔쳐봤습니다. 가죽 소파에 깊게 파묻혀 잠든 남자. 미간의 주름은 펴져 있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곤히 잠든 얼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악몽을 꾸는 걸까요?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누나를 만난 걸까요?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싶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철수. 누나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제 손이 닿는 순간 이 평온한 꿈은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요. 저는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소리 없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유리성에 갇힌 왕자님.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마녀가 된 누나. 우리의 기묘하고 슬픈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연장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잠에서 깬 철수가 잠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일부터 매일 밤 10시. 이 자리로 와.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할 생각이 없었죠. 이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밥이고 유일한 사랑이니까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철수의 혼잣말이 들려옵니다. 젠장, 왜 하필 그 여자 목소리랑 똑같아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적어도 오늘은 내 동생을 재웠으니까요. 비록 거짓말이라는 솜니불을 덮어서 말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MK건설 창립기념 자선 낭독회.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철수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만든 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구경거리가 되어 이곳에 서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하더군요.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번쩍이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마치 핏물처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옷차림이며 뿜어내는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제 낡은 서점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네요.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분을 발라주었지만 세월이 파놓은 골짜기까지 메울 수는 없었나 봅니다. 화장을 하면 할수록 거울 속의 늙은 여자는 더 기괴해 보이더군요. 마치 서커스 무대에 오르기 위해 분장한 늙은 광대처럼요. 철수가 보내준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도 제 몸에는 맞지 않는 남의 옷 같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아 자꾸만 옷매무새를 고치게 되네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돌아갑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계약 잊으셨습니까? 얼굴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다 말고 멈칫합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어옵니다. 철수입니다. 그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유의 날선 기운이 문짝을 뚫고 전해지니까요. 유난 떨지 마십시오. 어차피 늙은 얼굴일 텐데 비싸게 굴기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준비나 똑바로 해요. 오늘 그 자리에 정재계 인사들 다 와 있습니다. 실수하면 그 서점 내일 당장 밀어버릴 거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뚜벅, 뚜벅 멀어지는 구두 소리.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안 들켰어. 하지만 동시에 비참함이 밀려옵니다. 동생이 바로 문 밖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문을 열고 철수야, 누나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철거 협박이나 받으며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 이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핑 돕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도 죄인처럼 숨어야만 하는 이 아이러니. 곧 시작합니다. 스탠바이 해주세요. 스태프의 무전기 소리에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무대 뒤편 커튼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제 요구대로 무대 중앙에는 반투명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사람들은 제 실루엣만 볼 수 있을 뿐 제 얼굴은 보지 못할 겁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들려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기적의 목소리. 얼굴 없는 낭독자 희연님을 모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환호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리네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스크린을 때립니다. 앞이 하얗게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저 객석 가장 앞줄, 정중앙에 철수가 앉아 있다는 것을요. 그 아이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이크 앞에 놓인 책은 역시나 소공녀였습니다. 이 잔인한 녀석?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필이면 우리 남매를 갈라놓은 그 저주받은 이야기를 읽게 하다니요. 이건 낭독회가 아닙니다. 43년 전 동생을 버린 누나를 전 국민 앞에서 심판하는 인민재판입니다. 손끝이 벌벌 떨려 책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객석 앞줄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철수입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마다 내던 그 버릇. 아, 철수도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자신이 기획한 이 쇼가 망칠까봐 혹은 저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게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그 기침 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도망치면 저 아이는 또다시 혼자가 된다.
43년 전 시장 바닥에 혼자 남겨졌던 것처럼 이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 또다시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아이를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1982년의 민국 빌라를 떠올립니다. 곰팡이 핀 벽지, 위풍이 새서 코끝이 시리던 그 방. 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잠들었던 그 따뜻했던 밤을. 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웁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에 멈추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이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심판의 무대 위에서 죄인의 낭독이 시작됩니다. 첫 문장을 뱉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은 무대가 아니라 물속이라는 것을요. 마이크를 쥔 제 손이 허공을 젓는 것 같고 입을 열 때마다 공기 대신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옵니다. 숨이 막히네요. 눈앞을 가린 반투명 스크린이 마치 수면처럼 아른거립니다. 저 너머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관객들은 해초처럼 흐릿하게 흔들리고 오직 맨 앞줄에 앉은 단 한 사람. 철수만이 날카로운 작살처럼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사라는 배가 고팠지만 활자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책 속에 적힌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43년 전 동생의 텅 빈 위장처럼 느껴져서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스피커를 찢을 듯 울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희연님 목소리가 왜 저래?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압니다. 지금 제 낭독은 엉망진창입니다. 프로다운 담담함은 사라지고 죄인의 흐느낌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저 작살이 제 심장을 뚫고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텍스트를 부여잡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거칠게 몰아칩니다. 읽어야 합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철수에게 보내는 뒤늦은 사죄문이자 제 스스로를 난도질하는 판결문입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주인공 사라가 아빠를 찾는 대목.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활자가 사라지고 1982년의 시장통이 오버랩됩니다. 책 속에 아빠라는 단어가 제 눈에는 누나로 보입니다. 누나 어디 갔어? 무서워. 나 혼자 두지 마. 그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을 6살 철수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립니다. 이명,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었고 현기증이 났어요. 스크린 너머 철수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43년 전에 그 흙탕물 속으로 함께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고조됩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절규입니다. 남들은 감동적인 열연이라 생각하겠지만 철수 너만은 알아듣겠지. 이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걸.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활자 사이사이에 숨겨진 제 핏빛 마음이 전파를 타고 흐릅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손끝이 저릿해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저는 책상을 움켜쥐고 버팁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서 저 아이를 물 밖으로 밀어 올려야 해.
나는 가라앉더라도 너만은 살려야 해. 그렇게 사라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뱉어내는 순간 제 영혼이 입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홀을 지배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제 날것의 숨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 밖으로 갓 나온 사람의 절박한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철수입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느리게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제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아프게 들립니다. 곧이어 객석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브라보, 앙코르.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 스크린 너머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을 동생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완벽하게 동생을 속였고 완벽하게 저 자신을 죽였습니다. 조명이 꺼집니다. 어둠이 밀려오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집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저는 소리 없이 입만 벙긋거립니다. 살려줘. 철수야. 누나 좀 살려줘. 수면 아래 깊은 곳. 아무도 듣지 못하는 심해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도 화려한 조명도 제게는 그저 무서운 추격 신호일 뿐이었으니까요. 무대 뒤편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 지옥 같은 호텔을 빠져나가야 해. 철수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죄인처럼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등 뒤에서 날아온 목소리.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불처럼 뜨거운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저벅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오네요. 당신 누구야? 철수의 목소리가 바로 귓전에서 들립니다. 비서가 섭외한 낭독자가 아니야. 그냥 목소리 좋은 성우 따위가 아니라고.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몰아치더군요. 저는 숄로 얼굴을 더 깊게 감싸며 쉰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제 얼굴은 보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비명지를 새도 없이 몸이 휘청거렸고 숄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마주하고 말았네요. 화려한 턱시도를 입은 성공한 사업가 강철수, 그리고 초라한 상복을 입은 늙은 여자 윤희연.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늙고 추레한 여자가 자기 앞에서 떨고 있으니 당황스러웠겠죠. 그는 잡은 제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야? 당신 정체가 뭐냐고. 왜 남의 행사장에서 청승맞게 울고 있어? 그가 소리를 지르며 제 손목을 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목에 멈췄습니다. 가죽줄은 다 닳아서 너덜너덜하고 유리에 X자로 금이 간 낡은 전자시계.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철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군요. 이거 뭐야? 철수의 손이 다시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당신이 이걸 왜 차고 있어? 이거 어디서 났어? 그가 윽박지르며 시계 뒷면을 거칠게 뒤집어 확인합니다.
거기엔 43년 전 철수가 못으로 삐뚤빼뚤하게 긁어놓은 낙서가 있거든요. 철수 거. 누나가 또 시계 잃어버릴까봐 자기 이름을 새겨줬던 그 흔적. 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기 싫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누나 건데. 그의 시선이 다시 제 얼굴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억 속의 누나는 13살 소녀인데 눈앞에 있는 건 주름 자글자글한 할머니니까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거 어디서 훔쳤어? 우리 누나 죽었어? 죽은 사람 시계 훔쳐찬 거야? 그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려 화장이 엉망으로 번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43년 동안 참아왔던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철수야. 그 목소리. 얼굴은 변했고 몸은 늙었지만 영혼에 각인된 그 목소리 톤. 철수가 감전된 사람처럼 멈칫하더군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으려다 멈춥니다. 시계, 목소리, 그리고 자기를 보며 우는 이 눈빛.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지. 말도 안 돼. 진짜 누나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네요. 43년 만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호텔 복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철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제 손목에 낡은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 눈을 봅니다. 수십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지독한 불면증이 만들어낸 환각일까봐, 눈을 깜빡이면 사라질 신기루일까봐 겁을 먹은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는요.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철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체면도 냉철한 이성도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우리 누나야?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쇳소리처럼 갈라집니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와 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는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 옷감만 쥐어뜯듯 잡고 있더군요. 마치 43년 전 시장통에서 놓쳐버렸던 그 바지춤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왜 이제 왔어? 그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매일 밤 누나가 나버리고 가는 꿈만 꿨는데. 철수가 웁니다. 점잖은 울음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 썩어 문드러진 웅덩이에서 퍼올린 시커먼 통곡입니다. 그 소리가 43년 전 엄마가 토해냈던 그 피울음과 겹쳐 제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마드 기름으로 딱딱하게 굳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밑에서 느껴지는 두피는 불덩이처럼 뜨겁더군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운 머리를 식히지 못해 잠들지 못했던 겁니다.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잘못했어. 너를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도 비서가 달려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서로의 심장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내 동생의 심장이 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심장이 내 품 안에서 펄떡거립니다. 그 생생한 박동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봅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님이 아니라 영락없는 6살배기 철수입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감쌉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네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을 하나하나 더듬어 내려갑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늙었어? 나보다 더 쪼글쪼글해졌어. 우리 누나 예뻤는데. 그의 목소리가 메어옵니다.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손은 이게 뭐야? 나무 껍질 같잖아. 그가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다시 웁니다. 자기는 비싼 정장에 좋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누나는 다 달아빠진 시계에 낡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게 기가 막힌 거겠죠. 그 죄책감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바보야. 이건 고생이 아니라 벌을 받은 거야. 너를 잃어버린 죄인이 어떻게 고운 손을 가질 수 있겠니? 누나, 엄마 얼굴이 보여. 철수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 엄마 얼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나 얼굴에 엄마가 있어. 그렇구나. 내 얼굴에 엄마가 있구나. 평생 죄책감에 찌들어 산 내 얼굴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치던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닮아버렸구나. 슬프지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증거.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는지 손가락 뼈가 으스러질 것 같지만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 통증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이어졌다는 탯줄이니까요. 가자, 누나. 어디로? 어디든. 여기는 싫어. 누나랑 둘만 있을래. 우리는 비상구를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굳이 그 좁고 어두운 계단을 걸어 내려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철수는 제 손을 잡은 손에 절대 힘을 풀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손을 놓으면 제가 또다시 책 속으로, 연기 속으로 사라질까봐 겁내는 아이처럼요.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 빗줄기가 사선으로 그어집니다. 철수의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려 다가오지만 철수가 손을 저어 물리칩니다. 다 비키라고 해. 내가 운전할 거야.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철수는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구더니 조수석에 앉은 저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와락 다시 한번 저를 끌어안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러 아프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 안 가득 철수의 흐느낌이 다시 채워집니다. 이 좁은 차 안이 43년 동안 우리가 찾아 헤맸던 진짜 집이었나 봅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든 철수가 제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좁고 불편한 자세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를 찾은 표정입니다. 누나, 나 졸려. 그래, 자라. 가지 마. 나 자는 거 보고 있어? 응. 안 가. 여기 있을게. 불면증이라던 그 아이가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거짓말처럼 눈을 감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옵니다.
저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미간에 주름이 펴진 그 얼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저는 다시 작게 속삭입니다. 43년 동안 허공에 대고 불렀던 그러나 이제는 주인을 찾은 진짜 자장가입니다. 잘 자라 우리 철수. 이제 무서운 꿈 꾸지 마. 악몽은 끝났어. 누나가 여기 있으니까. 비 내리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흐릅니다. 제 손목에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5시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요. 비가 그쳤습니다. 제 무릎을 베고 잠든 동생의 숨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평온하게 들립니다. 43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죄책감이라는 지옥이 이제야 문을 엽니다. 철수야, 누나가 덮어주는 이 솜니불 속에서 부디 좋은 꿈 꾸기를, 그리고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기를. 지금까지 찢겨진 페이지의 기억을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주무세요. 희연이었습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